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오늘도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잠깐 멈추고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사실 트위터를 시작하게 된 것은 미국에서 영어를 사용하다 생긴 모국어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텅 빈 연구실에 있다 보면 향수병에 걸린 것처럼 모국의 언어가 사무치게 그리울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떠오른 생각들을 트위터에 기록했고 모국의 언어로 대화해주는 사람들과의 소통 속에서 큰 위안을 얻곤 했다. 내가 위안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던 날들 속에서 도리어 사람들이 내가 남긴 몇 마디 말에 위안을 받았다는 글들을 남기기 시작했다.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었다는 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었다는 글, 못난 나 자신을 더욱 사랑해야겠다고 다짐했다는 글, 지친 퇴근길이었는데 힘이 난다는 글. 나의 한마디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위안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우리의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는 맑은 글, 따뜻한 글들을 올려보자고 마음먹게 되었다.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사랑하고 나가 다른 사람도 껴안을 수 있게 되도록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었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알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며 좋은 만남들을 이어가며 비로소 알게 되었다. 양극화 속에서 청년들은 등록금 문제, 실업 문제, 비정규직과 같은 고용 불안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높은 이혼율과 자살률을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고통받고 외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불어 필요 이상으로 타인을 의식하며 항상 뒤처진 것 같은 기분, 자신은 왠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에 빠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언제나 초조하고 긴장 상태라는 사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직 내가 공부가 덜 되어서 그럴 수도 있고 진정한 승려의 본분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말을 걸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그들에게 법회를 통해 그리고 트위터나 페이스북,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상에서 말을 걸기 시작했다. 우리 잠시 멈춰보자고. 과거를 반추하거나 불안한 미래를 상상하는 마음을 현재에 잠시 정지해놓고 숨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그렇게 항상 급하게 어디론가 가다 보면 진정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고. 잠시 마음을 현재에 두고 쉬다 보면 내 안팎의 모습이 드러나니 우리 함께 조용히 그렇게 바라보자고. 삶의 지혜란 굳이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편안한 멈춤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간단한 진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다. 아니, 단 한 사람에게서라도 더 알리고 싶었다. 그런 지혜가 생기면 비로소 나 자신과 지금의 상황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그때 편안함도 더불어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책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은 기록들이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마음이 나로 하여금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게 만들었다. 침묵 속에서 수행으로 세상을 밝게 하는 분들에게 내 말들이 소음으로 들리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리고 내 글에 위로를 받았다는 사람들에게 깊은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내겐 오히려 그들이 스승이었다. 그들 덕분에 하루 4시간씩만 자면서 투잡을 뛰는 분,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괴롭다는 학생, 취업에 자꾸 미끄러져 슬프다는 청년 실업의 아픔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스승들에게 이 책을 바친다. 쫓기듯 사는 삶에 지친 이들에게, 스트레스 덜 받는 생활을 목표로 하나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 분들에게, 자기 스스로가 못마땅하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리고 진정한 사랑으로 가득한 삶을 희구하는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간절히 바란다. 그대들이 진정 행복하길 바란다. 2012년 1월 해민 두 손 모아.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힘들면 한숨 쉬었다 가요. 사람들에게 치여 상처받고 눈물 날 때
그토록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사랑하던 이가 떠나갈 때 우리 그냥 쉬었다 가요.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친구를 만나 그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들, 서럽고 안타까웠던 이야기 조근조근 다 해버리고 힘든 내 마음을 지탱하느라 애쓰는 내 몸을 위해 운동도 하고 찜질방도 가고 어렸을 때 좋아했던 떡볶이, 오뎅 다 사 먹어요. 평소에 잘 가지 않던 극장에도 가서 제일 웃긴 영화를 골라 미친 듯이 가장 큰 소리로 웃어도 보고 아름다운 음악, 내 마음을 이해해 줄 것 같은 노래 재생하고 재생해서 듣고 또 들어봐요. 그래도 안 되면 병가 내고 며칠 훌쩍 여행을 떠나요. 경춘선을 타고 춘천으로 가도 좋고 땅끝마을의 아름다운 절 미왕타를 가도 좋고 평소에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곳, 그런 곳으로 혼자 떠나요. 그런 시간들을 보낸 후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해요. 종교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나를 위해 나를 좀 더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또 내가 살아갈 수 있으니까 제발 용서하게 해달라고 아이처럼 조르세요. 힘들어하는 당신이 곧 나에게 오늘도 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주세요.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열심히 분투하는 내가 때때로 가엾지 않은가요? 친구는 위로해주면서 나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함부로 대하는지 내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사랑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지금 한번 노트에 쭉 적어보세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도 한번 쭉 적어보세요. 그리고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할 거다 생각하시고 오늘 밤은 그냥 푹 쉬세요.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의 몸과 마음은 지금보다 훨씬 더 준비가 잘 되어 있을 거예요. 진짜입니다. 한두 사람의 비평에 상처받아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나에 대해 너무 잘 알지도 못하고 쉽게 한 말에 너무 무게를 두어 아파하지도 말아요. 안티가 생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용기 내어 지금 가고 있는 길 묵묵히 계속하면 돼요. 내가 저지른 실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수를 통해 삶이라는 학교가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배우면 그만큼 더 성장합니다. 토닥토닥.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진중함이나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즐기는 것입니다. 유머가 있을 때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겨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성실과 노력만을 따져왔습니다. 그러니 얼굴이 굳어있고 마음이 항상 급한 것입니다. 유머는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줍니다. 유머는 잡고 있던 생각을 잠시 놓아줍니다. 활짝 웃는 순간 무엇이라도 다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 평소에 미워하던 사람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머는 삶의 필수 요소입니다. 즐거우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직된 분위기나 기분이 나쁠 때는 아무리 좋은 것을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마음에 잔잔한 즐거움이 없으면 일도, 공부도, 수행도 진부가 한참 늦습니다. 살짝 노는 듯이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사실 일은 더욱 능률적으로 잘합니다. 열심히 죽어라 일만 하는 사람은 일에 즐거움 없이 스트레스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잠깐 하는 일이 아니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하려 한다면 그 일을 열심히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하려고 하세요. 쉬지 않고 열심히만 하려고 들면
내 페이스를 잃어버려 결국 그 일을 오래 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분이 꿀꿀하신가요? 그렇다면 잠자는 아이의 얼굴을 1분만 바라보세요. 평온한 쉼의 물결이 전해집니다. 한 가족이 낙엽진 가을길을 걸어갑니다. 아빠가 5살 배기 아들을 번쩍 안아 올리자 아이는 아빠 볼에다 연신 뽀뽀를 합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갖고 돌아보면 삶의 행복한 광경을 그리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삶 속에 작은 기적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아이를 학교 앞에서 기다린 후 아이와 함께 둘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다가 평소에 아이가 먹고 싶다던 음식으로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 보세요. 집에 갈 때는 식구들을 위한 케이크도 같이 골라보고요. 아이에게 평생 남는 행복한 기억이 됩니다. 아이들이 다 커버리기 전에, 부모님이 더 나이 드시기 전에 가족이 다 같이 여행을 자주 떠나세요. 일상생활에 치여서 매일 보는 식구들인데도 제대로 관심 가져주지 못했잖아요. 여행지의 낯선 환경은 가족을 더 가깝게 만들고 밀렸던 대화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같이 하는 여행은 그래서 이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음악이 아름다운 이유는 음표와 음표 사이의 거리감, 쉼표 때문입니다. 말이 아름다운 이유는 말과 말 사이에 적당한 쉼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쉼없이 달려온 건 아닌지, 내가 쉼없이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때때로 돌아봐야 합니다.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쉬이 결정하기 어렵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시간이라는 특효약을 주고 좀 쉬면 무의식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 하기 때문에 이틀 후, 사나흘 후에 걷다가, 밥 먹다가, 잠에서 깨다가, 친구와 대화하다 문득 답이 알아져요. 내 무의식을 믿고 나에게 시간을 주세요. 일이 안 되면 내 탓으로 돌려서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게 전부 내 탓인가요? 예를 들어 나는 조용필인데 저쪽은 파바로티를 원하면 당연히 내가 낙점되지 않죠. 인연이 아닌 것이지 내 탓 아니니 어깨 쫙 펴세요. 파이팅! 저녁 식사로 혼자 라면을 끓여 먹더라도 나를 아끼고 사랑해주는 마음으로 드세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오늘 하루 이 몸 이끌고 이 마음 써가며 사는 것. 지금 내 자신을 쓰다듬으며 고생했다.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리고 평소보다 1시간 먼저 잠을 청하세요. 나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고민이 있으세요? 그러면 햇볕을 쬐이며 걸으세요. 해 나온 날 걸으면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 호르몬이 분비돼요. 안정된 마음에서 고민의 해결책 쪽으로 향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신기하게 답이 나옵니다.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자꾸 하니 삶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자꾸 위로받겠다는 생각을 하면 그 누구도 내가 만족할 만큼 위로를 해주지 못해요. 차라리 마음 굳게 먹고 내 기도를 통해 나 스스로를 위로하고 남도 위로해줘야지 마음 먹으세요. 그때 위로가 되고 그때 힘이 납니다. 복권 대신 꽃을 사보세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 꽃 2-3송이라도 사서 모처럼 식탁 위에 놓아보면 당첨 확률 100%인 며칠간의 잔잔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었나요? 슬픈 일이 있었나요? 그 일로 인해 삶이라는 학교는 분명 나에게 어떤 큰 가르침을 주려 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절대로 서둘지 말고 천천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만 돌아갑니다. 놓으세요. 나 없으면 안 될 거라는 그 마음. 살면서 고마움을 많이 느낄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세상에 나 혼자 뚝 떨어져 있는 외로운 나가 아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 속에 나를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마움을 느낄 때 우리는 진리와 더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들,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검증받고 싶어하는 욕망, 남을 진정으로 위하고 남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도와줄까 고민하는 그런 선한 마음은 나를 따뜻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잡념도 없어지고 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오늘 기분이 나쁘다면 비록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를 도와줄 생각은 하십시오. 지금 나는 왜 바쁜가?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 참 바쁘게 돌아간다고 느낄 때 한 번씩 멈추고 묻는다. 지금 내 마음이 바쁜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바쁜 것인가? 사람들은 보통 마음이라고 하는 것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따로 존재한다고 알고 있어요. 마음은 내 몸 안에 있고 세상은 내 몸 밖에 있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몸 밖의 세상의 지배를 받아서 세상이 내 마음을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기쁘게 만들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우리 마음은 거대한 세상에 비하면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고 연약한 존재로 여기게 되죠.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의 생각을 뒤집어 놓습니다. 세상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투사된 내 마음을 보고 우리는 세상이 이렇네 저렇네 하는 분별을 일으키며 사는 것이라고요.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내 마음이 투사된 세상을 내가 보는 것이라니? 좀 쉬운 예를 한 가지 들어 말해보겠습니다. 얼마 전 법당 불사를 완공한 한 선배 스님이 들려준 말이에요. 집을 직접 지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법당 공사를 하던 중에 지붕에 기와를 올려야 하는 시점이 오니까 이상하게도 제 눈에는 어딜 가나 가정집이든 절이든 지붕 위에 있는 기와들만 자꾸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루를 깔 때쯤 되니까 이번엔 가는 곳마다 마루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딜 가나 그곳 마루, 나무의 결이나 색깔, 단단한 같은 것에만 눈길이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 스스로 자각한 순간 작은 깨달음이 있었어요. 세상을 볼 때 우리는 이처럼 각자의 마음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만을 보고 사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었어요. 우리에게 보이는 세상은 온 우주 전체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마음의 눈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한정된 세상이라는 걸 새삼스레 발견하게 된 것이죠. 스님 말씀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온 우주 전체를 인식하며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온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일일이 다 알 필요도 없고요. 그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보이는 세상만을 인식하며 살고 있지 않나요? 내 마음의 렌즈가 지금 무엇이 필요해? 라는 상태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그 어느 곳보다도 내가 찾는 그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렌즈가 그곳으로만 향하게 되니까요. 이것은 마치 어른 스님이 지나가며 툭 던지는 한마디 말씀을 일반인은 그냥 지나치지만 깨달음은 간절히 구하던 수행자는 그 안에 숨겨진 큰 가르침을 바로 알아채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은 거대한 세상의 영향 아래에서 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이고 연약한 존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의 렌즈를 세상의 어느 방향으로 향할까 하는 선택만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어차피 내 마음의 눈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은 한정되어 있고 내가 의도적으로 선택하여 보고 싶은 부분에 초점을 맞추면 세상도 따라서 그렇게 보일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내 의지로 렌즈의 방향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평소에 하던 버릇대로 따라가려는 관성의 힘이 강합니다. 평소에 싫어하던 사람을 만났다고 합시다. 그 사람을 만나면 좋은 면보다는 역시나 싫은 면이 먼저 보여요. 그런데 여기서 렌즈의 초점을 다시 맞춰서 그 사람의 좋은 면만 보려고 노력해보세요. 처음엔 거부감도 들고 인위적이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쯤 지난 후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내 주위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만 있다고
나도 모르게 느끼게 됩니다. 즉, 내 주위 사람들은 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좋고 싫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렌즈의 방향 설정뿐만 아니라 렌즈 자체의 상태입니다. 즉,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렌즈는 갖가지 색으로 물이 들어요. 마음이 기쁜 상태라면 렌즈 자체에 기쁨의 물이 들어있습니다. 그 렌즈로 바라보는 세상은 당연히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반대로 마음이 외로운 상태의 렌즈를 하고 있으면 세상 역시 참으로 외롭게 보여요. 이처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자체는 행복한 일, 불행한 일, 아름다운 일, 더러운 일이 본시 없어요. 그렇게 분별하는 것은 세상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렌즈가 하는 것입니다.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누군가는 아 외로워 할 수도 있고 아 아름다워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똑같이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내 마음이 외로운지 평온한지에 따라서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미국에서 스님 본분으로 살랴 교수 본분으로 살랴 정신이 없습니다. 학자이기도 하고 선생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기도 하고 수행자이기도 한 삶을 살다 보면 정신없이 바쁘게 느껴집니다. 주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자로서 연구활동도 해야 하고 주말에는 3시간 동안 운전해서 뉴욕에 있는 은사스님 절에가 소임을 맡아서 일을 해야 합니다. 방학이 되면 바쁜 일정은 한층 더해집니다. 어른 스님들께 인사도 가야 하고 통역 부탁받으면 통역하러 가야 하고 법문 요청이 들어오면 법문하러 가야 하고 그런 와중에 혼자 수행하는 시간을 떼어놔야 합니다. 게다가 논문도 써야 하고 연구도 해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지? 이게 뭐하는 건가 싶을 때도 사실이 있어요. 내가 진정 승려가 맞나? 승려가 이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도 되나 싶을 때도 있고요. 하지만 곧 알아채게 됩니다. 세상이 바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바쁜 것이라는 사실을. 세상은 세상 스스로가 와, 나 참 바쁘다 라고 불평한 일이 없다는 사실을. 결국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렇게 바쁘게 사는 내 자신을 더 가만히 들여다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이 이토록 바쁜 까닭은 내가 바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정말로 쉬려고 한다면 그냥 쉬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선가 부탁이 들어와도 거절하면 되는 것이고 그 거절을 못하겠으면 핸드폰을 꺼놓으면 끝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러지 못하고 바쁜 일정 속으로 나 스스로를 밀어넣는 것은 내 마음이 어느 정도는 바쁜 것을 즐기기 때문입니다. 저에게는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것이 큰 기쁨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진정 쉬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내 마음을 현재의 시간에 온전히 가져다 놓으세요.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하는 바쁜 마음은 미래와 과거를 넘나드는 상념일 뿐입니다. 현재의 마음이 와 있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이 지금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상념이 없는 바로 지금은 바쁘지 않습니다. 안 그런가요?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내 마음의 눈이 어떤 상태냐에 따라 그 마음 그대로 세상이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뭐든 세상 탓만 할 일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 느끼는 좋고 싫고 힘들고 괴로운 감정들의 원인은 내 안에 내가 알게 모르게 심어놓은 것일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내 마음이 쉬면 세상도 쉬고 내 마음이 행복하면 세상도 행복합니다. 마음 따로 세상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의 렌즈를 먼저 아름답게 닦읍시다.